네, 백운계 시사 1번지 1부 출발합니다. 대선에서 지고 새롭게 당을 추스려서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할 민주당이 요즘 좀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내부 목소리 김종민 민주당 의원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민입니다. 네. 최고위원 지금은 이제 아니죠? 예, 그만뒀죠. 예. 최고위원 때 아주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예. 당 내 사정 듣기 전에 먼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내각 인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하지는 않고 8명만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말 걱정이 큽니다. 이게 그래도 누구라 대통령 당선되면 선거 때는 반대했어도 당선되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예.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가면 뭔가 전체적으로 국민들 통합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번 내각 인선안을 보고 정말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이 전에 밖에서 있을 때는 여당과 정부를 공격할 때 뭐 진영 논리다 뭐 끼리끼리 한다 이렇게 계속 공격하다가 또 뭘 잡으면 똑같이 또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인데 저는 이거 교만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0.7% 이겼거든요. 이건 사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내가 그냥 지지 않았다. 그러니 정말 국민들을 무섭게 알고 그 나머지 0.7%그 나머지 국민들의 뜻을 정말 존중해야겠다. 그 각오로 5년 안 하면 정말 위험한 정부가 될 건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60대 영남 옛날 이명박 때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국민들 심판받았잖아요. 그때는 180석 여당 위에 대통령 하던 때예요. 그래도 국민들이 그거를 심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거 오만한 건데 저는 이렇게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통합정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그거는 책무입니다. 헌법적인 임무예요. 왜냐하면 의회제 하는 나라 보세요. 의회제는 과반수를 위해서 다 통합해가지고서 그 안에서 다 합의해서 가잖아요. 대통령제하는 미국 보세요. 미국은 거의 의회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국은 외교안보에 대한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존중해 주는 건데 그나마도 거기는 의회가 장관 동의 안 하면 장관 임명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의회를 존중하고 상대 반대 진영을 존중해서 장관 인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헌법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헌법 정신을 살려서 무조건 대통령 당선되면 여야 보수 진보 가지 말고 무조건 통합 정부 해야 됩니다. 국민 통합 정부로 가야 됩니다. 통합 정신이 안 보여서 오만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어떻게 하면 통합 인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별로 안 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조금 기대한 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정치를 안 했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위험하겠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야 그래도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기존 정치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뭐가 좀 다르게 하겠지. 그러면 통합에 대해서도 지금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 추천받은 사람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야 야당 사람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봐야죠. 만나가지고 누가 좋겠냐 또는 정말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원칙이라며요. 실력이 꼭 60대 영남 사람만 실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호남 출신이라고 이렇게 해놓는 모양인데 그거는 저는 뭐 꼭 호남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뜻에서 했다면 그건 호남 사람들 무시하는 거죠. 호남 사람들과 같이 정말 공감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또 호남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의 애환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요구와 정치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거나 같이 교감했던 그런 지도자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출신만 전주지 사실상 그냥 관료죠, 관료.
그냥 일 잘하고 모범적인 관료 출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영남 호남을 굳이 지역적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영남 중심으로 한다. 저는 전문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장관들은요, 전문성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성도 있어야 되죠. 그건 기획관리실장, 차관, 이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장관은 국민을 대신해서 그 부처에 파견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처를 대변해서 국민들하고 뭐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국민들한테 뭔가 이해가 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그런 인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장관 인사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부족하죠. 문제가 있었죠. 어떤 점이 그렇지만 제일 적어도 아쉽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영 논리를 가능한 한 뛰어넘으려고, 지역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대통령이 자기 사람, 자기 주변 이른바 친문 인사들 이거 챙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장관 인사는 국민들 보고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 인사를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앞장서서 안 도와준 분부터 먼저 장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그렇게 해도 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뭐 참여연대다 민변이다 해서 욕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또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생각이 시야가 좁게 되고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반면교사 삼아서,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또 뛰어넘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또 나머지 장관들 인선을 할 거니까 그것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어제 발표한 것만 봐가지고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수위 때도 광주 전남이 안 보였는데 이번에 또 내각의 호남이 안 보이니까 너무 호남을 홀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법은 해요. 아니, 그러니까 호남이고 충청이고 뭐 지역이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관이라고는 아까 민심이라고 그랬죠. 민심을 받드는 게 장관 인사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지역별로 사람들이 소외감 갖거나 힘 있는 사람이 중앙부처에 없으니까 우리 지역 망했다. 이게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 나오게 만들어줄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약간 흥분하시는 것 같으네. 아유, 답답해요. 예.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혹시 분위기가 이거 뭐 하나마나 진다 이런 패배주의가 좀 깔려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그거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윤석열 당선인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당도 참 힘들어요, 지금. 제가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누가 나와도 질선거라서 자기가 나왔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말입니까? 저는 어떻게 우리 당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나요? 우리 당 당원들, 또 우리 당을 지지했던 국민들, 지금 0.7% 차이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밀고 올라간 지지자들이 있어요. 왜 집니까, 지기는? 당만 잘하면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진다 생각하면 지방선거 왜 합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기초단체장들, 경기도에 있는 시장군수들, 충청도에 있는 단체장들, 아니 서울시장 선거 지는데 그 선거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선거한다는 게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는 송영길 대표 개인 생각이 100%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역할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이재명 고문이 뭐 뒤에서 민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이재명 고문한테 직간접적으로 확인들을 많이 했어요. 예. 다 아니랍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이재명 고문의 뜻이다 그러고 문자까지 보내고 전화하고 막 그래요. 이런 고만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냥 송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자기가 자기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꿈에서 나오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건 판단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 당에서 지도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뭐 이재명 고문이 뒤에서 민다. 이재명 고문의 뜻이다. 이재명 고문을 살리려면 나와야 된다. 이재명 고문 뜻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고문이 상식적으로 정치한다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고문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지방선거 출마한 분들 열심히 지원 유세하고 도와주고 해야죠. 지원 유세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좀 쉬어야 되지 않고.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출마를 한다는 것, 뭐 보궐선거 나가다든가 예. 후보자가 그거는 좀 불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한 달 전에 국민들의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게 0.7%든 0.1%든 일단 국민들의 선택에서 졌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심판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국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지방선거 나가는 거는 그건 옳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호흡 조절을 좀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정치인으로서 같은 당의 지도자인데 또 우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지하지 않던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다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자산이 만들어졌으면 그거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나 후보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는 저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것은 좀 옳지 않고 그 대신 지원 유세라든지 이렇게 좀 돕는 역할은 최대한 하는 게 해주는 맞다고 것이 봐요. 맞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서울만 놓고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막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경쟁 구도도 만들고 분위기도 좀 띄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제 이렇게 봐요. 송영길 대표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개인 자체가 뭐 역량이 부족하거나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뭐 경쟁력이 없거나 이건 둘째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전 당 대표로서 우리 당이 반성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우리 당의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 이 기조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전 당대표가 반성한다고 사퇴한 분이 다시 나올래 이래버리면 우리 당 전체의 반성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다 우리 당이 우습게 돼버립니다. 그럼 지방선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인이 그거 저거 난 동의 안 한다 나오겠다. 그럼 누가 말립니까? 그 피선거권 있는 거예요. 그 헌법상에 걸리니까 말릴 수 없어요. 그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도 하고 충고도 하고 정말 애정 어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럼 지도부가 저는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도부가 이걸 경선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확실한 필승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거야말로 이번 비대위 지도부의 저는 역할이고 몫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서는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분들이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지요. 네, 네. 그러면 대안을 뭐 좀 제시한 게 있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또 이제 이게 약간 이견이 생길 수가 있고 전략이라고 하는 건 열어놓고 가야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크게 원칙만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원칙을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이기는 데서 핵심적인 전략은 중도층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많이 뒤지질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도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왜 지금 오세훈 후보가 50% 넘게 나오고 우리 당 후보가 두 자릿수로 지냐? 핵심은 오세훈 후보가 중도층에 보다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 진영 대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중도층에서 볼 때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약간 중도지향적이고 좀 극단적이지 않다. 오히려 윤석열, 홍준표 이런 사람보다 덜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해 오세훈 시장에 대해 조금 더 표가 많이 가는 건데 이 표를 뺏어가야죠. 왜 우리 민주당은 중도가 없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극단적입니까? 우리 민주당도 중도 진보당이에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우리 민주당도 정말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중도, 개혁적인 중도가 있다. 이걸 보여주면 난 이번 선거 이긴다고 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선 주자 중에서 그런 인물이 경쟁력이 있다면 내보낼 수가 있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신진 인사 중에서 이런 중도지향적이고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만들면 우리 지지층은 결집이 돼요. 중도층 5% 10%만 결집하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4월 달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예. 전 지금 우리 양쪽의 지지층은 대선 이후에 딱 결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5대 45 결집 10% 싸움이에요. 이 10%는 결국은 이분들에게 이제 이 당 차원에서 양쪽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반성을 하느냐, 정말 중도층에게도 손을 내미는 거냐,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느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게 우리 선거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 잘 내서 오면 전 중도층 5% 이상만 갖고 오면 해볼만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0.7% 얘기를 많이 하셨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뭐 가면 갈수록 그게 조금씩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거기서 일단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번 선거에 이기려면 일단 0.7%니까 일단 졌잖아요.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일단 1번이에요. 근데 그거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가야 되고, 아니, 근데 아직도 시간이 있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비대위를 만들고 송영길 대표나 지도부가 사퇴하고 이제 그런 출발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했으니 이게 지금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비대위가 있지요. 예. 그 비대위가 근데 왜 비대위처럼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정말 비대위가 이 비대위 맞냐? 우리가 반성하는 거 맞냐? 그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맞다, 그 지적 맞다.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대안이 마땅치가 않다, 혼란스러울 걸 우려하니 내가 해서라도 정말 그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거 내가 정말 제대로 받들겠다 하고 양해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가 또는 다른 비대위원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우리 당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냥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제 비대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장처럼 우리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서 그냥 누가 아무나 어차피 질선거니까 그냥 우리 쪽에 그냥 가까운 사람 해주자.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에 지금 지방선거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천하면서 지금 이 공천하면서 네 편 내 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그 고문의 어떤 세력이 당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 그게 또 사실이고 원내대표 경선 비대위 이렇게 이재명 고문이 돼 있으니까 이재명 고문과 친한 사람, 그때 대선 때 처음에 같이 했던 사람만 공천받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이번 지방선거 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친한 사람 공천하는 거,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거만 안 하면 이번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얘기 하나 좀 여쭤봐야 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도 법사위원이시죠? 예. 예. 검찰 수사권 폐지 가지고 지금 이제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 부분을 좀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입니까? 목표는 아니고 이제 내일 의원총회를 합니다. 예.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일 가능한 한 내일 당론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왜 완전히 폐지를 해야 됩니까? 검찰 수사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거, 이 수사권이 있고요. 검찰이 보안이나 재수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수사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검찰은 원래 직업 자체가
수사를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검열하는 직업을 가는 게 원래 검사예요. 자기가 수사를 해봐요. 그 수사 검열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소하고 재판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은 검찰이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헌법적으로 맞아요. 그 대신 경찰이 수사한 거를 야 경찰이 수사했는데 법에 어긋난다.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 이런 거를 좀 시정하기 위해서 보완하거나 아니면 뭐 재수사나 여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 수사에 대한 통제권 이거는 검찰한테 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검찰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원래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문무일 총장과 검찰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사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수사에 대한 지휘, 사법 통제는 검찰이 온전히 해야 된다. 그래야 경찰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수사권, 그러니까 우리 특수수사 검사들이 일반 검사들은 수사권 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특수수사, 우리 윤석열 그 검사 시절에 특수수사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사권을 계속 갖겠다는 건데 이 수사권은 내려놓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 대신 일반 검사들이 주장하는 거,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시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달라.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게 좀 애매해진 상태입니다. 이거를 보완하는 제도 정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도 이 검수완박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을 수사 방해하고 뭐 대선 패배 결과 불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거는 뭐 말이 안 뚫어내릴 되는 수 게 있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검찰 수사를 안 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 수사가 경찰로 가겠죠. 경찰 가면 민주당 봐주나요? 아니 그러면 거기 윤석열 경찰 아닙니까? 거기 문재인 경찰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맘먹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야당 탄압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국민들 믿고 싸우는 수밖에 없지. 그거를 무슨 뭐 검찰 수사권 없앤다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는 국민들 믿고 우리가 막는 거지 법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원래는 천천히 가자. 좀 조만간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다시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검찰 대통령 그과 가까운 검찰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무슨 뭘 한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지금 뭐 높은 사람 뭐 부장검사 할 거 없이 한마디씩 다 하는데 장관이고 검찰총장이고 다 아나무인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세가 등등해요. 저는 이거를 통제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통제할 거다. 이런 신뢰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일 때도 안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점에 대한 야당도 자꾸 대통령만 감싸려고 그러지 말고 검찰 감쌀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만약에 야당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런 검찰의 어떤 월권 혹은 초과 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안 나가도 돼요. 또는 언론이 검찰에 대해서 야 검찰 말 일리가 있지만 검찰공화국 안 된다. 이렇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유력 언론들이 만약에 견제한다. 그럼 야당이 왜 나섭니까? 지금 언론도 이거 안 해요. 그럼 결국은 국회가 안 하면 정말 검찰공화국 된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김종민 의원님 만나면 항상 확실하고 똑부러지고 씩씩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